1996년에 나이키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나이키가 축구 시장에서 어떻게 넘버원이 될 수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으그래. 자, 나이키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가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기업 통틀어서 당연히 스포츠 용품 업계에서는 1위겠죠.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아디다스, 푸마, 언더아머 이렇게 3개 회사를 합친 거의 4배 정도가 됩니다. 자, 범위를 조금 좁혀서 축구계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52%가 나이키 축구화를 신어요.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는 선수들은 38%. 국가대표 유니폼 후원하는 걸로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있잖아요. 총 32개국 중에 13개 국가가 나이키한테 후원을 받아요. 아디다스는 7개 국가, 푸마는 6개 국가. 자, 원래 전통적으로 축구계는 아디다스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공인구도 계속 아디다스가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축구계에 뒤늦게 진입했던 후발주자 나이키는 어떻게 축구 시장을 공략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맨날 전술, 기술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나이키가 축구계를 접수하게 된 계기. 자, 나이키는 원래 육상 러닝화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축구화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첫 축구화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팔렸대요. 근데 이 축구화가 멕시코의 따뜻한 기후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조금 추운 데 가서 축구화를 신으면은 문제가 조금 있었나 봐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별로였다고. 자, 처음으로 출시한 축구화가 실패를 하면서 나이키는 한 10년간 축구에 대한 관심을 거둡니다. 해봤자 안 될 것 같았나 봐. 그러다가 1982년에 당시 리버풀의 스타였던 이안 러시를 처음으로 스폰하게 됩니다. 나이키에서 스폰한 첫 번째 축구 선수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1996년에 나이키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 브라질 대표팀과의 계약. 당시 브라질 대표팀은 당연히 세계 최강이었죠. 그래서인지 나이키는 무려 10년짜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2억 달러짜리 계약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2,800억 원. 자, 그런데 나이키가 그 전까지는 축구 시장에 진입을 덜 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창업자인 필라이트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왜 하필 브라질 대표팀을 후원한 거죠?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브라질 사람들의 눈을 통해 경기를 볼 때 비로소 축구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잘 모르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브라질 대표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결정은 아주 좋았던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98년 월드컵에 나섰던 호나우두 선수에게 새롭게 합성 가죽으로 만들어진 머큐리얼 축구화를 신겼어요. 그리고 호나우두가 대회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준우승했잖아요. 전 세계에 이 나이키가 얼마나 노출이 됐겠냐고. 아니 근데 브라질 얘네들이 축구를 계속 잘하네. 2002년 월드컵 때는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승전 때 호나우두가 그 반짝반짝하는 은색 축구화로 2골 때려 박았죠. 이보다 축구화 홍보가 잘 될 수가 있나? 자, 나이키는 10년간 브라질 대표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그 다음에는 클럽 축구로 눈을 돌립니다. 그때 굉장히 잘 나갔던 게 또 맨유였죠. 베컴이 나이키 유니폼 입고 그 잘생긴 얼굴로 프리킥 차가지고 넣으면은 이거 안 사고 배겨?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샀어. 그리고 나서 또 나이키는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호날두와 계약을 하죠. 그리고 2017년에는 차세대 스타 음바페랑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B클럽들 각국 축구 협회들과도 계약을 계속 해나가죠.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나이키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32개 팀 중에 10개 팀을 후원했는데 그 중에 2팀이 결승에 올라갔어. 그리고 토너먼트 최고의 선수도 나이키 선수, 영플레이어도 나이키 선수, 최다 득점자도 나이키 선수였어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는 나이키가 후원한 팀이 빵개였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늘었다? 자, 나이키가 축구계에서 성장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케팅 방법이 신박해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더 찬스. 이게 전 세계의 어린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한 축구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나와가지고 선수들 뽑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최후의 8인에 우리나라 문선민 선수가 선발이 됐었잖아요. 또 나이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캠페인을 통해서 나이키를 좋아하게 된 어린 팬들이 확 늘어났대요. 미래에 잠재적인 고객이 확 늘어나는 거죠. 월클 선수들. 자, 나이키가 축구계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 바로 월클 선수들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스타들한테 우리 나이키 제품 좀 써주세요. 돈 많이 드릴게. 이렇게 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그 선수들의 이미지를 싹 녹이는 거죠. 축구로 말할 것 같으면 호날두,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그리고 농구에는 당연히 조던, 코비, 또 다른 스포츠들에는 타이거 우즈, 페더러, 세레나 윌리엄스 등등이 있죠. 자,
자, 그런데 나이키는 언제부터 이렇게 스타 선수들을 섭외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찾아보니까 1980년대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80년대에 나이키의 마케팅 디렉터를 맡았던 사람이 롭 스트라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트라서라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스타 파워에 대해서 확신을 했대요. 스트라서가 1983년에 메모한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대요. 개인 운동 선수들은 영웅이 될 것이다. 심지어 팀보다도. 그 선수들은 일반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이키가 이러한 스타 파워를 강력하게 체감한 게 1996년이었죠. 그때가 아틀란타 올림픽 때였는데 마이클 존슨이 나이키의 금색 스파이크를 신고 200m, 400m 다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나이키 홍보가 엄청 된 거죠. 그때 당시 올림픽 공식 후원사는 리복이었는데 사람들이 리복은 기억을 못해. 그렇게 스타를 통한 마케팅이 효과가 오진다는 거를 알고 나서 나이키는 월드 클래스 선수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아이콘으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러면 나이키가 이 많은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해요? 당연히 물건 파는데 활용하겠죠. 좋아하는 선수가 신는 축구화를 따라 사고 싶은 거는 인간의 당연한 심리죠. 나이키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스타 선수들한테 계속해서 신상품을 신깁니다. 달지도 않았는데 계속 줘. 그래갖고 옛날에 카를로스는 어떤 축구화를 신고 지면은 그거 다시는 안 신는데요. 어차피 나이키에서 계속 주니까. 그리고 나이키는 축구화를 또 많이 뿌렸어요. 아디다스가 마케팅 예산의 상당 부분을 피파 같은 협회한테 우리 공식 후원사 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때려 박을 때 나이키는 선수들한테 집중한 거죠. 완전 탑 레벨의 선수들 뿐만 아니라 약간 밑에 선수들한테도 축구화를 싹 다 뿌렸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린 축구 팬들이 유럽 축구 보면서 나 저 선수 축구화 사고 싶다 이래가지고 부모님 쫄라가지고 사고 밤에 축구화 껴안고 자고 이러면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나이키가 이렇게 선수들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축구화 파는 데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빅 딜을 할 때 활용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몇 년 전에 리버풀이 챔스도 먹고 리그도 먹고 주가가 쭉 치솟았었죠. 근데 당시 리버풀의 유니폼이 뉴발란스 거였어. 그런데 이게 나이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뉴발란스랑 나이키랑 법정에서 엄청 싸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자, 리버풀이랑 뉴발란스랑 계약이 끝났어. 그래서 나이키가 리버풀한테 쓱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할 때 매치 라이트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나이키가 뉴발란스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겠죠. 그러면은 뉴발란스도 야 리버풀 나이키가 얼마 준대? 우리도 맞춰줄게. 요게 매치 라이트예요. 근데 양측이 제시한 조건이 어디서 차이가 났냐? 돈은 나이키가 주는 만큼 뉴발란스도 맞춰줄 순 있어. 근데 나이키는 뭐가 있어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이키가 법정에서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 브랜드에는 많은 돈뿐만 아니라 호날두라든가 르브론 제임스라든가 드레이크라든가 전 세계의 수많은 종목의 수많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버풀이라는 브랜드를 드높이는데 이 슈퍼스타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뉴발란스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뉴발란스가 어때요? 빡치죠? 판사님, 저 슈퍼스타들의 가치는 숫자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이랬더니 판사가 응 아니야. 이 친구들이 뭐 어중이 떠중이 인플루언서들이니 이 사람들이 주는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숫자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 뉴발란스 너네 매치라이트 이거 똑같이 충족 못 시키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이키가 제시한 조건이 더 우월해. 리버풀 너네 나이키랑 계약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키가 확보한 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 이 선수들이 단순히 마케팅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빅클럽들하고 빅딜 할 때 하나의 자산으로서 하나의 무기로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 스토리셀링. 자, 요즘 시대에 제품을 파는 회사들은 그냥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팔죠. 대표적인 예가 롤렉스죠. 시계 보려고 롤렉스 사는 사람 어디 있어? 핸드폰에 다 나오는데 롤렉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공, 성취, 그것도 위대한 성취. 롤렉스가 어떻게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됐죠? 스토리텔링.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스포츠입니다. 롤렉스가 애초에 위대한 성취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 게 수영 때문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영국 해협을 횡단하는 선수한테 시계를 후원했던 거예요. 바다에서 수영을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네? 그리고 그 선수가 도전 성공하고 나서 막 환호할 때 롤렉스 시계 이렇게 하니까 저 시계 뭐야?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롤렉스는 그 이후에도 스포츠에 후원을 하면서 성취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쭉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롤렉스가 아무 스포츠한테나 후원을 하진 않아요. 골프, 테니스, 승마 이렇게 돈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을 주로 후원을 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사도록 해야 되니까 이미지를 고급지게 가져가는 거죠. 자, 나이키도 롤렉스처럼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스포츠 자체, 그러니까 피파 같은 데도 후원을 하고 선수들한테도 후원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주 격렬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이런저런 역경을 딛고 재기한 타이거 우즈, 야구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코트를 휘젓는 조던, 역사상 최고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호날두, 그들의 스토리를 나이키라는 브랜드에 잘 녹여가지고 팬들을 감화시키고 지갑을 열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하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뭡니까? 광고죠. 나이키 광고 개 잘 만들잖아. 브라질 대표팀하고 계약하고 나서 처음으로 찍은 광고가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서 브라질 선수들이 비행기 기다리다가 심심해가지고 공 가지고 막 노는, 아우 센세이션 했다고. 그리고 더 시크릿 토너먼트, 세계적인 선수들이 3명씩인가 이제 편 나눠가지고 밀어내기 하는 거지. 거기 이제 칸토나가 MC 보고 앙리 나오고 호나우지뉴, 다비즈, 그리고 나카타도 있었잖아. 그리고 2005년에 그거 나왔잖아요. 호나우지뉴가 리프팅 하다가 골대로 차고 골대 맞고 와가지고 리프팅 하다가 또 차고 이렇게 하는데 공 한 번도 안 떨어뜨리는 거. 그때가 유튜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호나우지뉴의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첫 번째 영상이었대요. 그리고 나이키가 또 잘 만드는 광고가 그런 거죠. 뭔가 진지하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막 동기부여하는, 항상 그 마지막에 기깔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 걸 또 이모셔널 브랜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이키 사세요, 축구화 좋아요 이런다거나 훌륭한 선수들은 저희 나이키 축구화를 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감정을 건드려. Just do it. 불가능은 없다. 절대 제자리에 머물지 마라. 도전해라. 항상 이런 식이죠. 왜냐? 나 도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끔 해야지 매장 가서 제품을 살 거 아니야. 혁신. 자, 계속해서 혁신하려는 태도, 그거는 나이키가 축구계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였던 빌 보어만이 원래 육상 코치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선수들이 어떤 신발을 신어야 더 빨라질까? 그리고 그 혁신의 시초가 와플 솔이었죠. 와플 기계에다가 고무를 넣어가지고 한번 찍어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러닝화의 밑창으로 활용한 거죠. 그리고 어떤 항공 우주학자가 에어 쿠션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신발 밑에다가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요? 그래? 해볼까? 그래서 나이키 에어 나오고, 그런 게 축구 쪽에도 계속 이어졌죠. 축구화나 유니폼이나 새로운 소재와 공법을 계속 개발하면서 혁신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이런 게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도 다 적용이 됐어요. 에어 조던 신었던 마이클 조던이 오지게 잘했던 거는 다들 아실 테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킵초게라는 마라토너가 나이키 운동화 신고 기록을 엄청 줄였죠.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의 협회들은 나이키 운동화 신고 나오지 마세요, 그거 신으면 기록이 너무 잘 나와, 이상해, 이런 적도 있었대요. 이거는 나이키한테는 엄청 좋은 마케팅 포인트죠. 그리고 재밌는 게 2016년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선수들이 신은 운동화 브랜드별로 메달을 집계해 보니까 결과가 이랬대요. 나이키의 압승이죠. 그리고 NBA에서도 나이키 농구화를 신은 선수들이 득점을 더 많이 한대요. 리바운드도 많이 하고 스틸도 많이 하고. 물론 나이키가 잘하는 선수들을 섭외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품력이 좋으니까 그 선수들도 쓰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여담이 원래 재밌잖아요. 나이키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혁신들을 몇 개 했어요. 일단 나이키가 보잉이랑 해가지고 나이키 보잉 787기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하나 만듭니다. 운동 선수들이 비행기 타고 원정 많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에는 뭐가 있냐? 회복실, 운동실, 수면실, 그리고 경기 분석실이 싹 구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딱 누워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키에서 마이크로 클라이밋 의자라는 걸 만들었더라고. 이게 뭐냐면 농구 같은 스포츠 보면은 선수들이 벤치에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경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땀도 씻고 몸도 좀 굳잖아. 그거를 방지해주는 의자예요. 이게 카본으로 된 의자인데 선수들이 딱 앉으면은 의자가 몸을 인식해. 그래가지고 땀에 젖은 유니폼은 자동차의 통풍 시트처럼 싹 말려주고 허벅지랑 종아리 여기는 또 따뜻하게 유지를 하면 좋잖아요. 근육 수축을 하려면 이게 따뜻한 상태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스럽게 히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엉덩이를 다쳤다, 얼음찜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위에서 또 쿨링 시스템이 작동을 한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의자가 선수들의 회복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선수들을 어느 시점에 내보내면 최적인지 그것도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키가 또 최근에 개발한 게 하이퍼 어댑트 1.0이라고 신발에다가 발을 넣으면은 끈이 자동으로 조여지는 거예요. 개쩔죠. 이거 개발하는데 10년 투자했대요. 나중에 축구화도 이런 거 나올라나? 드리블 할 때는 축구화가 굉장히 가볍다가 프리킥 찰 때는 막 돌기가 올라오는 거야. 시시각각 변하는 거지. 네, 오늘은 이렇게 나이키가 축구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키가 최근에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경기 침체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조금 힘들었어가지고 네이마르나 스털링이나 이런 친구들 다른 브랜드에 보내고 홀란드, 음바페, 산초 미래지향적인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아무튼 뭐 이번 월드컵 유니폼이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찌찌가 너무 잘 보여.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